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초 강좌 제 11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강의 이제 주제는 그 옛날에 OT 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그 부동산학개론의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뭐죠? 이제 그 부동산 경제론하고 그 수요 공급을 이제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투자론에 대한 논리랑 그리고 금융론이라는 논리입니다. 투자론하고 금융론은 이제 형제간이고요. 같이 섞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합해서 나오는 거죠. 그 투자 나오다가 금융 나오고 투자 나오다가 금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쓰는 용어도 비슷합니다. 그 내용상 차이는 그 부동산 투자론은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 논하는 겁니다. 내가 저거를 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고 방식에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이제 그 개념화시키고 이걸 우리 시험에 그걸 문제화시켜서 하나의 이제 시험 체제로 완성하게 되는데, 근데 금융론은 뭐냐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논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론처럼 금융론도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이 그 대출과 연관되는 것은 무조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출을 얼마 반응할 것인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가능 최대 금액에 대한 논리가 이제 등장하고요.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때 이걸 계산 문제로 내죠. 그래서 LTV하고 그동안에 DTI를 이제 섞어서 문제를 냈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는 그 신 DTI라 그럽니다. 그래서 DSR이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신 DTI를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신 DTI가 나온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나오면은 이제 출제위원들이 기존의 DTI랑 이제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문제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해당되는 분야가 또 출제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LTV하고 DTI를 연결시켜서 계산 문제가 나왔던 것이 꽤 돼요. 한 7문제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을 이제 받았죠. 그럼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을 논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은행에 대출 상담하러 가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다음에 이제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 중에 적용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금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출 상환과 관계돼서 우리 시험도 금리 부분이 나오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상환 방법이 나오죠. 상환 방법. 이게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이렇게. 그래서 28회 때는 이제 이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계산 문제랑 상환 방법에서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물론 대출 기간도 있겠죠. 10년이냐 20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간에 대한 논리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뭐 상식적인 말이라도 그런가 봐요. 그 대출 부분이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 2문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금융 파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5문제 정도가 출제되거든요. 4문제 내지 5문제인데 5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 5문제라고 보시면서 그 중에 이제 이게 2문제를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절반을 육박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출제 빈도 따지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거의 뭐 10년째에 나왔던 거죠. 리츠. 근데 신기하게 부동산 투자 신탁이 올해 굉장히 그 시험에 그 제도적으로 이제 그 시험에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출제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28회 때 투자 신탁이 안 나왔어요. 그게 아마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제 법이 바뀐 것은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시험은 이제 10월 달에 봐서 너무 촉박해서 아마 그 부분 안 낸 것 같고요. 29회 때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이제 하나는 이제 나올 겁니다. 그 결국 이 2가지가 틀림없이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서 29회 때는 그 거의 뭐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을 2군데에서 발휘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논리는 이제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가 나옵니다. 2개만큼 매년 나오진 않지만은 올해도 지문에 유동화 제도가 5개 섞어서 나왔을 때 5개 지문 중에 2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동화 제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빈도가 높고 순서대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기타적인 상황에 대한 논리가 이제 퉁칩니다. 기타적인 상황에 대한 논리는 전체적인 부동산 금융의 기본 개념이 이제 가끔 나와요.
기본 개념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하고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금융의 뭐 기능도 이제 같이 섞어서 가끔 나오고, 그리고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논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그러는데, 이 금융공사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2003년도인가 만들어질 때는 초반에 좀 나왔었어요. 근데 금융공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공부 부담에 대한 내용 때문인지 시험에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넓어졌지만은 금융공사 내용 중에서 그나마 이제 손이 이제 출제위원들이 가는 파트가 주택연금제도가 드물게나마 나옵니다. 올해도 지문에 이게 있었죠. 연금제도가 그 정답으로 한번 나왔었죠. 연금제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나올 성숙도가 됐죠. 아니, 그 29회 때는. 28회 때는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와가지고, PF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잘 잡으세요. 대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은 이제 법조문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문을 가지고 이제 시험 7월달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이건 7월달 넘어서 하셔도 되고, 그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은 몰아쳐서 공부하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조문 안에서 몇 개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동화 제도를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암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시사성 있는 걸 제외하고는 금융론이 그 투자론과 비교하면,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투자론 난이도가 100%라 그러면은 금융론 난이도는 한 60% 정도다라는 얘기를 보통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금융론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론을 먼저 잘 정리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주제, 문제 내용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 때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상에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관계되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금융에 대한 논리는 금융이란 단어 자체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융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부동산이 붙었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동그라미 이제 1번 가지고 이제 그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굳이 이제 개념을 만약에 정리한다. 그럼 부동산 금융이란, 여기에도 기출문제 역사 등이 쭉 있는데, 부동산 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우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는 이제 해당 분야에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 맞춰서 그 시험 체제에 맞는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또는 취득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제 융통하는 거 또는 이제 조달하는 거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금을 융통한다고 해서 이걸 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동산과 관계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 부동산을 개발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 서민분들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과 연관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제 부동산 구매가 있고 개발할 때는 개발업자들이 금융기관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인데 절대적인 비중이 부동산 구매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개발과 연관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시험 주제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츠 뭐 이런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기출문제 역사를 보면은 어쨌든 부동산이 붙었기 때문에 그 앞에 금융에 붙어 있는 부동산 가지고 금융에 대한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럼 부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부동산 개념 정의할 때 용어 정의할 때 토지가 있었죠. 토지. 그러니까 토지 금융으로 이제 우선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가지고 많이 논한다 그러면. 그럼 개념 정의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토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아주 밀접한 연관되는 부분은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택과 관계되는 게 있어요. 이게 주택금융이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 등으로 대별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민과 연관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주택금융이 이제 주종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야.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금을 이제 동그라미 의에 나오는 동그라미 이제 3번에 대한 논리는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때 자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조달하느냐, 조달하는 이제 그 루트, 조달하는 이제 출처 이거에 따라 구분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많이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구두상 말씀드릴게요. 직접 금융이 있고 간접 금융이 있을 거예요. 직접 금융은 그 돈 있는 사람한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근데 간접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금융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부동산 금융은 대부분 무슨 금융에 해당된다?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간접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이제 출처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은 구분하는 과정 중에 간접금융이 주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들은 돈 있는 사람한테 직접 만나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친분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다 어디서 조달해요? 은행에서 조달합니다. 은행에서는 본인 돈 그 자금 조달해 주는 게 아니죠. 예금으로 유치한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금자한테는 이자 주고 돈을 빌려준 차입자한테는 이제 이자를 받죠. 이렇게 예대 마진을 먹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 모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면에서 간접금융의 성질이 강하다라는 말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4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부동산 금융이 일반 금융과 좀 차이가 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도 투자론에서 나와요. 투자론에 이걸 절세 효과라고 이제 공부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부동산 금융도 일반 금융보다 차이가 있는 것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근데 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냐? 감가상각비하고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기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투자론을 공부하시다 마실 거야. 투자론에서는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가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 효과를 논할 때 계산 문제로 참 자주 나옵니다. 투자론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분야니까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투자 금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투자를 모르면은 금융론도 조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개념을 통해서 2번하고 3번의 부동산 금융을 분리하는 체계들을 잠깐 봤어요. 그리고 밑에 로마자 2번에 주택 소비 금융이 있습니다. 가끔 등장하는데 지금 부동산을 또 분류하는 금융을 분류하는 체계인데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할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럼 구매와 연관되는 부분을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비자 금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 금융.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이란 뭐라고 설명해요. 개발 금융은 이제 이거 공급자 금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럼 소비자 금융의 개념을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거기 보면 주택 그리고 소비자 금융 중에 이제 우리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 중에서 이게 주종이라 그랬죠. 주택 금융이. 그럼 주택 금융하고 이제 소비자 공급자 금융 연결시키면은 이거를 이제 주택 금융으로서 소비자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택 개발 금융이겠죠. 개발 금융.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주택 소비 금융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 잘 보시면은 뭐 당연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행에서 이제 그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을 부족해가지고 대출 받으러 갔어요. 그 은행에서는 그냥 하진 않겠죠. 그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그 은행에서 뭘 요구해? 당신이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축약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는데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주택 소비 금융이란 그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아닙니다. 주택 소비금융은 은행에서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물적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키워드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금융은 이제 주택 말 그대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이거를 건축대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소비금융은 성질이 담보금융이게 되고요. 담보대부, 이거는 건축대부다. 건축에 필요한 자금. 뭐 이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그라미로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의 동그라미 1번 요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대출 구조하고 좀 차이를 보면은 대출을 논할 때 보통 소비자 금융들은 지금 당장 부동산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 목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어떻게 하면 일시불로 해준다라는 걸로 알아두시고 약간 비교사항 문제 낼 때 이제 참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해줄 때 공급자 금융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단계별로 해준다는 거야. 왜냐?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주더라라는 거죠. 한꺼번에 주면은 갖고 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주더라. 근데 상한은 좀 다르죠.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한꺼번에 갖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이 생애 주기 동안에 이를 노동력을 제공해서 소득이 창출하면 소득 중의 일부를 우리를 갚아라. 장기적으로 갚아라라는 거야. 당신이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수명이 기니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한은 이제 장기로 하고요. 나눠서 갚아라. 장기 분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이제 건축대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완성과 동시에 일시불로 상환한다 이렇게 돼요. 완성과 동시에 금리로 따지면은 이건 상대적으로 절이고요. 상대적으로 고리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약간의 이제 비교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주택 소비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나눠졌을 때 소비자 금융에 대한 논리 개념과 1번 개념과 개발 금융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주택 금융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이것도 이제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데 정답으로는 잘 체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말 위주로 나옵니다. 그 1번의 주택금융은 당연히 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줬잖아요. 소비자 금융으로서. 그러니까 구매력을 키워가지고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서 자가 소유를 촉진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뭐 당연한 말이야. 대출을 많이 받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2번은 공급자 금융 나오죠. 공급자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택 문제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고 주택 산업 발전 육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제 말이 돼 있으니까 뭐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3번, 4번 해놓고 5번까지 쭉 나왔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금융이 하는 그 궁극적인 기능은 또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부동산 금융은 특히 주택금융은 모든 국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4번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가지는구나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다 좋은 말이니까 뭐 설마 이렇게 나온 걸 틀릴까요? 주택금융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어렵게 한다. 이상하잖아. 이렇게 주택 산업을 육성하는데 저해시킨다. 이상하잖아. 자가 소유 촉진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편타당한 이제 상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게 말 그대로 기능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저당 위험이 있는데 저당 위험에 대한 논리도 잠깐 이제 하기 전에 여기는 안 집어넣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게 집어넣으려다가 안 집어넣는데 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꽤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험은 이제 우선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 두 가지. 하나가 이제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금융.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분금융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게 지문으로는 하나는 나와 있던데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에요. 근데 부채금융에 대한 이제 논리는 얘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꾼 거야. 그래서 그 부채금융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사람은 그 은행에서 돈을 꾼 겁니다. 껐을 때 은행에서는 이제 담보를 요구하겠죠. 주로 이제 저당대부, 그러니까 담보대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관계가 아마 채무자하고 채권자 관계일 거예요. 돈을 조달받은 사람은 채무자가 될 것이고, 돈을 조달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될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게 될 거예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분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사람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할 텐데 당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하겠어요? 라고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사업이다 그러면 자기 돈을 투입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자기 돈을 조달해 준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조달된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되는 거야. 투자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성질이 좀 달라.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이고 타인 자본 조달하는 게 부채금융이다. 차이가 이제 뭔가 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용어 뭔가 쓰는 용어에 대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근데 우리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지분금융 방식에 대한 내용 중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식이야. 그 오지선다 중에 1, 2, 3, 4번은 지분금융 방식이면은 나머지 하나는 부채금융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금융 타인자본 조달하는 내용, 사채를 받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암기하기보다는 지분금융 방식에 뭐가 있는지 이거 종류를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쪽이다라고 하셔도 돼. 물론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두 가지 성질을 같이 혼합한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시사성 있게 나온 적이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분금융 방식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한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쪽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신디케이트가 지분금융 방식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됐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투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 벤처는 이제 신디케이트보다 좀 규모가 넓은 방식이다라고만 우선 아셔도 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법을 말씀 안 드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아까 거의 매년 출제되는 게 있다 그랬죠. 부동산 투자 신탁이 있습니다. 리츠라 그럽니다. 리츠. 그리고 다른 부동산 투자회사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이제 간접 펀드인데 이제 펀드만 쓸게. 어쨌든 얘네들은 전부 다 투자를 받는 거라서 한번 지문으로 나온 게 공모에 의한 증자 뭐 이런 것들도 잠깐 나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여기 요 정도만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를 부동산 관련되는 예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거 발행하는 것도 전부 다 지분금융에 해당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조립봉이라 그럽니다.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 그리고 이제 펀드, 증자, 신조립봉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종류가 자기 자본 조달한 지분금융 방식이고, 나머지 이쪽이 이제 부채금융 방식에 대한 몇 가지는 기본서에서 눈찜작으로 쫙 살펴보시면서 끝내셔도 돼. 요건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지문으로. 요즘은 단독샷으로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지문으로. 그래서 잘 골라낼 수가 있는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쭉 나오는 과정 중에 이제 부동산 금융을 분류하는 이제 체계도 있죠. 종류, 유형별로. 부동산 종류에 따라 토지, 주택 나눠지는데 주택 금융이 큰 중요하고, 구매하고 개발이니까 소비자, 공급자 금융인데 소비금융하고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 개념을 이렇게 잠깐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이제 루트, 출처에 따라서 직접금융, 간접금융도 어차피 부동산금융 거의 다 간접금융이다. 특히 소비금융 거의 간접금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부채랑 지분금융 방식이 있는데 뜻은 이런 것이고, 요 종류를 알아두신 게 의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에 해당되는 금융을 통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고 그 4번에 보면 주택금융시장도 이제 이건 나중에 논하게 될 텐데 거기 보면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제공하는 주택자금대출시장 대출시장이 있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주택자금대출시장한테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두 가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금대출시장이 나중에 1차 저당시장으로 공부하실 것이고 주택자금공급시장을 2차 저당시장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에 이제 주택자금대출시장이 무슨 뜻이냐 줄친 내용하고 주택자금공급시장이 무슨 뜻이냐 줄친 내용 이 두 가지만 잘 구별하시고 나머지 뒤에 신용보증시장과 이제 간접투자시장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리치에서 대표적으로 논하게 될 거니까 자금대출시장이 뭐냐 대출시장이 말 그대로 투자시장이 자금공급시장이 뭐냐라는 논리는 유동화 시장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용어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저당 위험이라고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 논하는데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론 했던 걸 잠깐 볼까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이제 사고자 해요. 지분 투자자가. 그러면 이제 투자론에서 고려됐던 위험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누구 입장이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되는 이제 위험이 이제 있을 거예요. 지분 투자는 부동산을 사고 운영하겠죠? 그리고 되팔 거야. 그러면은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일련의 이제 투자 그 과정 중에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했었어요? 사업상 위험하고 금융상 위험하고 법률상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인플레 위험. 이런 식으로 사금법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위험들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 것까지 잠깐 살펴봤어요. 기본 개념으로. 근데 이제 부동산 금융론은 누구 입장에 논하는 거다? 은행 입장에 논하는 거야. 은행. 그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저당 투자자가 이제 우리가 대출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이 지분 투자자는 이제 은행과의 관계는 차입자가 됩니다. 대출자, 돈을 빌려준 사람, 차입자, 돈을 빌린 사람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은행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위험이라는 걸 논한 적이 있었어요. 위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위험이었었어요. 그럼 은행들도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빌려줬을 때 그 기대되는 게 있는데 이 기대되는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 이거를 위험이라고 그러고 이게 은행 입장에 고려되는 위험이라서 이거를 저당 위험이다라고 이제 타이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만약에 저희들 경험칙에서 알고 계신 거야. 그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고려되는 위험들이 있겠죠.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은행은 돈을 빌려줬으면 기대되는 게 저 사람이 제대로 갚을 걸 기대를 하는 거야. 근데 걱정되는 게 저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그럽니다. 첫 번째 나는 거. 디폴트라 그러죠, 영어로. 채무 불이행 위험. 내가 갚을 걸 기다리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 그래서 거기 개념 나오죠.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를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특히 동그라미 이분들 시험에 나왔는데 채무불이행이 높은 이제 차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신용 등급이 낮다든지 과거 연체 실적이 높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출 신청을 하러 오면은 대출이 가능한 등급 범위 내까지는 금리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당연히 낮아지겠지. 왜? 불확실성이 크니까 은행들은 위험해서 반대급부인 보상을 더 많이 높이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동그라미 2번은 상식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은 이제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돈을 이제 제대로 갚을 걸 기다리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금융 특히 그래서 담보 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담보를 잡았다 그래서 100% 채무불이행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억 원을 빌렸는데 기간 중에 이제 한 2억 원을 갚았어요. 주택 가격은 이제 얼마짜리 10억을 이제 담보로 잡아서 5억을 빌려줘가지고 50%겠네, 대부비율이. 2억을 상환했어. 그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3억이 남았겠지. 그러고 나서 못 갚겠다라고 배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 채무불이행 위험인데 그걸 대비할 담보를 이제 잡은 거지. 그 주택 10억짜리 담보를 잡아서 은행은 이제 이거를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 실행해서 만약에 경매 처분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대로 만약에 팔렸다 그러면 이거 3억 다 회수가 가능하겠죠. 근데 계속 유찰된 거야. 유찰되고 한 번 되고 10번 되고 20번 되고 10,000번 돼가지고 10억짜리가 만약에 10원짜리가 돼버렸다. 그럼 결국 투자한 돈 다 회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담보를 잡았다 해서 100%가 이제 안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담보를 요구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를 나중에 써먹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은행들이 그 돈을 빌려줬을 때 저 사람이 대출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면은 대출 기간 동안에 꾸준히 갚을 걸 기대하는 거야. 꾸준히. 근데 꾸준히 갚을 걸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또 미리 갚을까봐 또 걱정되는 거예요. 미리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조기상환위험이야. 조기상환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정해진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깨지게 되겠죠. 그럼 은행들은 조기상환을 최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에 조기상환을 못하도록 억제하죠. 그 조기상환 수수료 등을 부과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 조기상환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이제 금리를 할 때 논하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은행들도 걱정되는 게 인플레 위험이 이제 걱정됩니다. 인플레라는 것은 이제 그 물가 상승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죠. 은행들은 대출 기간 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달이 10만 원씩 10년 동안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근데 첫 번째 달에 대출해줘서 받은 10만 원이 그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상하고 더 많이 나타나면은 만약에 이제 12월 달에 똑같이 10만 원 받았다. 10만 원 받은 그 대출 현금 대출 받은 또 대출을 해서 이자로 받은 이 10만 원이라는 그 명목상의 가치가 반드시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면은 이제 다달이 은행이 회수하는 10만 원이라는 화폐 가치가 점점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인플레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변동금리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다 조치가 있어요. 변동금리 제도. 그리고 네 번째도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은행들은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한꺼번에 빌려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몇 천만 원, 몇 억대가 되겠지만은 총액 단위로 은행 입장에 보면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됩니다. 가계부채가 뭐 1,400조가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출 기간이 주택금융은 장기 대출이야. 만약에 1조라는 대출 자금이 나갔다. 근데 1조 대출 자금이 전부 다 지금 20년 대출 상환이야. 그럼 은행 입장은 1조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나갔는데 회수가 몇 년 걸리냐? 20년 걸려요. 그러면 대출 자금은 현금으로 나갔는데 현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지점장이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줬는 일시불로 빌렸는데 회수가 늦다는 거지. 현금 회수가 늦어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이거를 유동성 위험이다 그럽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이 현금화를 말합니다. 그럼 유동성, 현금화가 대출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은 장기고 한꺼번에 빌려주고 회수 기간은 장기이기 때문에 그럼 유동성 위험이 은행들은 크게 부담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동성 위험이 큰 부담이 있다는 그 대출 구조가 큰 부담은 크게 부담된다는 거를 은행도 알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빌려준 차입자한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동화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선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논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감안하고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을 이렇게 마련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은행은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개념이 나와요. 재무불량위험이란 뭐라고 조기상환위험이란 나오고 유동성위험이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념적인 측면이 전체적인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내면서 언급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용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논리를 잠깐 건드려 봤던 내용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용어 정의도 이제 약간 건드려 보면은 용어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 뭐죠? 그 대출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대출자 하면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돈을 빌린 사람이야. 이거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이게 대출자라는 것은 은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고 이 대출자하고 비교되는 것이 차입자가 있어요. 차입자. 차입자는 뭐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좀 꼭 알아두세요. 대출자, 은행, 금융론에서는 대출자, 돈을 빌려준 은행, 차입자, 돈을 빌린 저희 서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 융자 원금 있죠? 대출 원금, 저당 원금이라 그래. 최초로 꾼 돈이야. 최초로 꾼 돈. 이게 융자 원금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융자 잔고는 뭐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환하고 남은 돈이 말 그대로 잔고잖아. 이건 상식적인 용어야.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동그라미 2번 때문이야. 좀 이따 보실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야 돼. 이자액을 계산해야 돼. 은행에 돈을 빌리면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얘는 전년도 말 이제 생략하고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최초로 빌린 대출 원금에다가 이자를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자액 계산할 때는 뭐라고요? 전년도 말 갖고 난 나머지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대출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때문에 융자 원금하고 융자 잔고 잠깐 건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2번에 원리금 상환은 요래도 이 원리금 상환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틀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용어가 나온 게 있으니까 투자론에서 우리가 한번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은행이 갚아야 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로 많이 써. 순하고 세전 부채 서비스액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투자론에서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쓰지만은 이게 금융론으로 넘어오잖아요. 명칭이 다 바뀌어. 이렇게. 이거 좀 신경질 나 죽겠어요. 용어 좀 통일시켜주면 좋겠는데. 근데 금융론은 다양성 있는 말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얘는 두 가지 합성어죠. 원금 상환액하고 은행 돈 빌리면은 빌린 돈을 원금을 나눠서 갚잖아. 원금 상환액하고 그리고 모두 갚아야 돼. 이자도 나가잖아요. 이자액 있죠. 이자 지급액. 그래서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을 합쳐서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뭐라고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저당 지불액이란 말로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면은 또 어떤 분은 그냥 노골적으로 실무장 중 월부금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용어 좀 통일시키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 푸실 때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의 월부금 나오면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다. 다만 다행인 것은 투자로는 요 말을 거의 대부분 쓰고 다만 금융론은 요 말을 이제 막 골고루 쓰더라라는 거야. 골고루. 신경질 나 죽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에 이제 명목이자 이자의 실질 관계는 뭐 나중에 금리 기본소 할 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용어가 처음에 하실 때 이런 게 어떤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낯설면은 문제 해석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정답에 대한 점수 향상에도 많은 저해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은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내용들이 개념상 정립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출제원들이 이제 테마를 잡아서 문제를 내는구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은 24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대출을 받았으면 아까 큰 주제가 있다 그랬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 받으면 상환을 해야 돼요. 대출을 얼마 받을 것인가는 계산 문제기는 생략하고 대출 얼마 받았다 가정하고 상환에 대한 논리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용어를 잡았고 다음 시간에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논리를 볼 테니까 두 문제짜리를 생각하시고 뭐 일부만 이제 집어넣긴 했어요. 개념만 잡기 위해서 대충 그래도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아시면은 나중에 기본서 읽으실 때 크게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시간 12강에서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논리로 이제 기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